겨울철 노곤한 노천탕을 생각하며 일본 여행을 떠난 한국인들이 입을 모아 불편함을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입김이 나옴. 바깥보다 숙소 안이 더 추운 것 같아요. 특히 호텔이 아닌 저가형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한국 관광객들은 추위를 견디느라 고역이었다고 말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이 엄청 추운 나라 같지만 사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따뜻한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겨울철 기온이 5도 정도 높은 온화한 기후죠. 하지만 실내 기온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훨씬 춥습니다. 바닥 난방을 통해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전기난로와 히터를 사용해 국소적 난방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 가옥은 목재 구조로 지어져 단열이 부족하고 창문조차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일본 가정의 겨울철 실내 온도는 무려 15도입니다. 추위가 심한 지역의 경우 10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죠. 집 안이 15도인 것은 정말 추운 겁니다. 너무 추워 잠을 잘 수가 없어 뜨거운 물을 넣은 온수통을 이불 속에 넣고 잠자리를 데피기까지 할 정도이죠. 일본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난방기구 코타츠에 일본인들이 둘러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코타츠는 테이블에 전기 히터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불을 덮는 방식이어서 코타츠를 벗어나면 너무 춥기 때문입니다. 코타츠 안은 따뜻하지만 방 안의 공기와 바닥까지 데우는 데에는 무리가 있죠. 이에 에어컨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쪽은 계속 추울 수밖에 없고 결국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리에 담요까지 덮은 채 생활하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선 매년 1000명씩 추위로 사망하고 있는데요. 이 중 40%가 집 안에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실제 2010년에서 2018년 일본 동사자 수는 무려 1565명에 달하죠. 특히 추운 집안에 있다가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는 바람에 심한 온도 차이로 사망하는 일명 히트쇼크사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가운 공간에서 따뜻한 공간으로 이동할 때 온도 변화로 혈압이 급상승하거나 급하강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만 추워서 그런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딨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히트쇼크사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2024년 12월 영화 러브레터 주인공을 맡았던 일본 배우 나카야마 미호 역시 자신의 집 욕조에서 히트쇼크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죠. 그럼에도 일본은 자신들의 난방 방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의 온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카라가 일본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일본 연예인들은 코타츠가 안정감이 있다며 코타츠에서 귤을 까먹고 느긋하게 있다 보면 움직이고 싶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다면서 카라에게 한국에도 코타츠 같은 것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카라가 한국에는 코타츠 같은 게 없다고 답하자 일본 연예인들은 그럼 한국은 난방을 어떻게 하냐고 황당하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이에 카라는 원래 한국의 집에서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말했죠. 일본 연예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전기 장판으로 하는 거냐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난방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카라가 다시 한번 보일러로 바닥을 난방한다고 설명하자 일본 연예인들은 바닥 난방 방식이 한국에선 일반적인 건지 아니면 부유층만 가능한 건지 물어보았는데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집에 바닥 난방이 된다는 카라의 말에 일본 연예인들은 더욱 놀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한국의 온도를 무시할까요? 일본인들의 온돌 무시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한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여 그 종속관계를 영구히 지속하고자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역사 문화 등 한국의 모든 것이 금지되고 일본 것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그 중에는 우리의 온돌도 있었는데요. 온돌은 국민성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온돌로 인해 비능률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당시 온돌에 관한 근거 없는 비난이 유포되고 심지어 온돌 폐지론까지 나타났습니다. 온돌 문화가 한국인의 게으름과 비위생을 초래한다며 일제가 온돌을 없애려고 시도한 겁니다. 1918년 조선 주둔 일본군으로 복무한 나가이 요시는 온돌제 군인들 머리로 뭘 할 수 있겠는가, 온돌방에서 잠을 자면 모두 바보가 된다고 말하기까지 했죠. 일본인들은 조선의 온돌을 나태한 조선인을 양산하는 산물이자 위생상 좋지 않으며 살림을 황폐화시키는 악문화로 인식했습니다. 조선의 온돌을 문명과 근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죠. 여기에는 일제의 경제적인 논리도 숨어 있었습니다. 온돌로 인해 산에서 땔감을 구해오는 조선인들이 많자 온돌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을 퍼부어 사람들이 산에서 땔감을 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는 동시에 일본은 산림령을 공표해 조선의 산림을 개인 소유로 전환시켜 장악하고는 모조리 수탈해갔죠. 이러한 일제강점기 시절 온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현재까지 남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 역시 온도를 비난하면서도 뒤로는 온도를 인정하고 기술자들을 동원해 자신의 집에 적용하기 바빴습니다. 막상 온도를 직접 경험해보니 온돌이 얼마나 효율이 좋은지 실감한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실제 일화가 일본의 거상 오쿠라 키하치로의 이야기인데요. 일제강점기 시절 오쿠라 키하치로는 무기거래와 고리대금업 등으로 거부가 되어 우리 문화재를 일본으로 대거 빼돌렸습니다. 그는 황당하게도 세자와 세자빈이 머물던 처소마저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바로 경복궁 정각을 헐어낼 때 같이 철거된 자선당입니다. 철거 작업을 맡았던 오쿠라가 자선당 자재를 일본에 옮겨 자신의 집 마당에다 자선당을 똑같이 세워버리고 조선관이라 이름 붙여 별채 겸 미술관으로 쓴 것이죠. 이 당시 오쿠라는 자선당을 옮겨 지으면서 우리의 온돌 기술마저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쿠라의 집에 한 미국인이 방문하면서 우리 온돌 기술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적인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1916년 겨울 제국 호텔 건설을 맡아 일본에 방문합니다. 그는 오쿠라 키하치로를 만나 그의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조선관이라 이름 붙인 자선당에 발을 들이면서 라이트는 처음 온돌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방이 왜 이렇게 안락한가? 기적이 일어났다. 갑자기 봄이 된 듯 했다. 날씨가 바뀐 것이다. 라이트는 겨울임에도 따뜻한 방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일본의 난방은 히바치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흰재 밑에 몇 개의 순막대를 채워서 둥근 그릇에 담아 방바닥에 두는 조약한 난방 방식이어서 라이트는 추위를 힘겹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뜻한 방의 행복감을 느끼던 라이트는 방 어디에도 난방을 위한 장치가 없는 것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는 건축가로서 그 이유와 원리를 궁금해했는데 한국식 방이라는 말과 함께 바닥 밑에 불을 넣는 온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후에는 크게 감명을 받게 되죠. 난방이 아니라 기후가 변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친화적인 난방이 아닌가. 이후 라이트는 그가 맡아 건설하던 일본 제국 호텔에 온돌의 원리를 적용한 바닥 난방을 시공합니다. 또한 미국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저택은 물론 자신이 설계한 30채 이상 건축물에도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식의 바닥 난방 시설을 설치했죠. 라이트는 바닥을 데우는 한국의 난방 방식을 가장 이상적인 난방 방식으로 보고 태양열보다 좋은 난방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온돌은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한국말 그대로 온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한국의 독창적 발명품입니다. 최근에는 일본뿐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도 온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택을 지을 때 바닥 난방으로 시공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도 하죠. 특히 독일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신축 주택의 절반 이상이 바닥 난방 방식을 채택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난방을 해온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에 정말 감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 경제에 아주 묘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딘가에서 거대한 자금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채와 주식, 부동산, 기업 투자까지 모든 자산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닿고 있죠. 심지어 이 돈의 규모가 상상 이상인데다가 정부의 재정지표나 국민자본 흐름으로는 설명이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적인 매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몰리는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금융시장은 수치로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 투자액이 급증하고 상장 주식 거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서울과 주요 도시에선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늘고 있죠. 숫자만 보면 한국 경제가 외국인 투자 덕분에 활기를 띠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단순한 외국인 투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신호라고 보기에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해외 주요 언론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비정상적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뉴스에서도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朝鲜日报它特别报一件事情说，中国的资本来袭了，大举买入韩国的国债、股票、房地产。结果你跟我说，中国它根本是什么？想买下整个韩国，就可以避开川普的规定跟限制，就可以借壳上市，借机来生蛋。这是韩国国会议员钱云硕说的，是他发现他的资料说，最近买韩国国债买最多的竟然是中国，而且速度竟然是美洲地区的5倍以上，速度非常的快，把卖掉美债的钱大量去买韩国的国债，那这就会造成一个危险，他一直在买的时候，整个韩国会变成是政治跟经济都会产生影响。
响力，叫影子影响力。对假设中国现在收了大量的韩国的公债之后，你看韩国公债，中国哪有最多138兆？这里面最多的就是中国人，那它已经是美国的好几倍以上了。如果它大量卖这些公债的时候，韩国可能会发生经济危机，经济会发生崩。所以今天中国已经拿了67.94亿美元，如果我今天突然卖掉的话，我就让你韩国经济就崩溃了。对，这就是一个大问题。所以他现在正在疯狂的收购韩国的经济、韩国的政治。跟对产生政治影响力，再来韩国股市也被它大量的收购。现在还发生一件事情，是韩国的上市公司中国大量的收购 Kakao 是他们的通讯软体 ，Kakao 是它也有它的 Pay 跟 Kakao Pay。结果它现在最大的韩国以外股东变成谁？叫支付宝，它已经持有将近20%的股权了，等于它现在变成是一个支付系统最大的国外股东。那发生了什么事情？韩国的金管会就发现。这家 Kakao Pay 竟然把个资传给了支付宝，总共有4000万韩国人的资料被他拿走了。对韩国人的信用资料、资产跟交易都产生影响。你的资料都在中国人的手里，那那我不要 Kakao Pay 嘛，我用另外一家嘛。对不起，叫 TAS 的这个支付系统第二大了。现在更惨，它37.71%，将近38%是被蚂蚁金服买走了。所以你中国都掌握住了。更惨的是，这是川普没有想过会发生这些事情。是我们知道，川普用关税跟科技封锁在对付中国嘛。结果现在韩国大田区今年初的时候，大田区就发现一家半导体跟面板设备公司，员工竟然不知道自己的老板变成中国人了，90%的股权已经被中国股东持有了，甚至跟他一起做生意的韩国人都不知道说，我们不知道他已经变成一家中国公司了。这个叫做借机来生蛋。什么叫借机来生蛋？是他生产这些设备的时候或东西的时候卖到美国，人家会以为那是什么公司？那是中国公司还是韩国公司？其实包括成均馆大学或者是首尔明治大学的教授都说，人家会把它当成是韩国公司，等于他避开了什么？避开了美国的对这些制裁，所以它是另类的洗产地的方式。过去洗到越南去，这次没有，因为它必须要去突破美国的封锁，它借由韩国就可以突破了。我们在收购公司的时候，可以买市场、买客户，也可以买什么？买技术。所以这些半导体面板的技术有可能会被中国人买走了，所以美国人可能还被蒙在鼓里，因为连员工跟来往企业都不知道，还变成韩国公司了。今年以来中国是每天一家的速度在收购，是用这种方式这是大家没有发现。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한국 국채는 138조 원으로 유럽 109조 원, 미주 27조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꾸준히 한국 국채를 늘리며 보유국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중국이 가진 한국 국채가 미국이 보유한 것보다 2배나 더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무역 전쟁을 겪으며 미국 국채를 줄이고 투자처를 다변화했습니다. 한국 국채는 수익률이 연 3% 안팎으로 안정적이면서도 금리가 낮은 일본, 유럽보다 매력적이었죠. 문제는 한국가가 지나치게 국채를 많이 보유하면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외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국이 셀 코리아에 나서면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중국이 갑자기 국채를 대량 매각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나요? 중국은 한국 기업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국 기업 투자 신고액은 67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7%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투자는 디지털 금융과 엔터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 지분 19%를 확보했고 엔티그룹은 포스페이먼츠 지분 37%를 확보했으며 텐센트는 SM, 카카오게임즈, 넷마블에 투자해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투자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전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생산 유통 허브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중국 자금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은 20조 4,9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45.8% 증가했습니다.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의 활력이 돌게 되죠. 하지만 한쪽으로 몰리면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직관적입니다.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65%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 등록 신건수가 1만 1,336건이죠. 현재 국내에서 부동산을 보유 중인 중국인은 9만 9,804명이며 조만간 10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집값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즉 차이나 머니는 증시 가치는 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까지 한국 시장에 깊이 관여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투자, 즉 안정적 수익을 위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영향력 확보입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서의 존재감을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수준을 넘어 정치 경제적 환경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적 행보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의 핵심 산업과 자본 흐름 속으로 스며들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장기적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단순히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놓인 구조적 의도와 장기적 전략까지 읽어내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부동산, 기업 투자 전반의 균형적 관리와 감시 체계가 지금 한국 경제의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the US and USSR divided Korea intentionally and meant to keep it divided. As the paradigm has shifted, as Kim Jong-un renounced the notion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올해는 1954년 제네바 회담 70주년입니다. 제네바 회담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입니다. 제네바 회담은 성공에 가까웠으나 결국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은 한국 통일을 위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미국 평화연구소에서는 제네바 회담과 북한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분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토론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believe that the US and USSR divided Korea intentionally and meant to keep it divided. The documentary evidence shows that's not the case. That the division in 1945 was for the purpose of deciding who would receive the surrenders from Japanese forces. Soviets in the north and the U.S. Army in the south. But as early as 1947, there was a U.S.-USSR joint commission that was tasked with reunifying Korea. So in that joint commission, the United States proposed easing the border, so there could be cross-border traffic, common rail system, common road system, common postal service, and there'd be a joint Korean administration as the beginning of a government. Those are all U.S. proposals. The Soviets did not accept any of them and stonewalled. They would not negotiate. So because the Joint Commission was inactive, the United States then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Korea, UNCOC, which operated between 1948 and 1950. The UN mission was to reunify Korea also. That was its goal. It operated in South Korea. It was headquartered there. North Koreans and the Soviets would never allow the UN Commission to even enter North Korea. So more stonewalling. Then we have the war. Perhaps the most important part of what happened in 1953. So after 3 years of military conflict and bloodshed that cost well over millions of live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used diplomacy to agree on an armistice or a truce that ended military hostilities. It was the longest negotiated armistice in history, 158 meetings that spread out over 2 years and 17 days. In a televised address, shortly after the armistice was signed, President Eisenhower had these words to say, quote, "So at long last, the carnage of war is to cease, and the negotiation of the conference table is to begin." Another significant aspect of the armistice agreement was that the military commanders on both sides recommended that a political conference be held to resolve what the war could not. And that political conference ultimately was held the next year in 1954 in Geneva, Switzerland. For a variety of reasons that Mark will get into, that conference did not succeed in resolving the Korean question. And then for the next 70 years,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asically have not held any serious discussions to resolve the Korea question. What happened at that conference and why did it fail?
That's one of the questions we're going to get to today. What I want to talk about is the 1954 Geneva Peace Conference, which is largely forgotten. There are hundreds of books written about the Korean War. There's not one book on the peace conference. After the war, the armistice, which I will not talk about, that's for our other guest. But in the armistice, there's an Article 4, which calls for a high-level political conference to resolve the Korean question and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Korean question meaning reunification. So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at was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had as one of its tasks to prepare for that high-level political conference. This time the Chinese and the North Koreans would not allow that to be on the agenda for those discussions. So it didn't happen. U.S. again frustrated because the U.S. government wanted to do something towards reunification. So there was a four-power conference in Berlin in early 1954. It was to discuss Germany, but also discuss Korea. The four powers were US, USSR, France, and UK. And so the four powers agreed to convene the political conference in Geneva that year to deal with the Korean question. Now, it's important this was not a United Nations conference, because after the war, the Chinese and North Koreans viewed the UN as a belligerent. So this had to be something apart from the United Nations. Four powers convened it. The US did not recognize China. So the way it was done in practice was the Soviet Union invited China and North Korea to the conference in Geneva. The US invited the United Nations sending states, those who were involved in the Korean conflict. 13 of those, so 13 plus 3, 16 parties were in Geneva. Close the conference came to succeeding. First was withdrawal of foreign forces from the peninsula. And a notional timetable was agreed. Basically, we had our elections already. Elections should only be in the north. But under pressure at the conference, the South Koreans agreed for nationwide elections. And by that, the North Koreans were concerned that because South Korea had a bigger population than North Korea, in any kind of a new government, they would be outnumbered and would therefore lose power. The fourth part was supervision of the agreement. On that,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e United Nations would supervise the agreement. Chinese, North Koreans insisted there be a neutral nations commission that would supervise the agreement. And it was on that point negotiations failed. And even beyond that, kind of ironically, the U.S. delegation had in its back pocket a deal to propose in case the conference failed. And that deal would have had practical steps towards unification. The Chinese, we know from the post-war archives, had the same proposal pretty much in their pockets. Chinese had their proposal in the back pocket, we had ours, and they never discussed them. And that's a Geneva story. And I think it's worth remembering because of the goodwill that was there to try to resolve the problem, and they almost did. Great, thank you so much, and you have left some time to spare. Now we're going to turn it over to Lieutenant General Leaf. I'm not going to detail the armistice. I'm going to describe it and describe why I think it's been rendered moot by events and why that mandates a different approach. My first exposure to the Korean environment came in 1978 as a forward air controller at Osan. And my primary job in controlling South Korean aircraft on training missions in the P518 Korean Tactical Zone, as it was called, was to keep them from going too far north. And that is sort of emblematic of the armistice, intended to forestall a renewal of direct conflict between the two sides. And it was intended to be temporary, as described, and we were intended to get beyond that with a lasting peace agreement, and that didn't happen. So there were efforts to move beyond the armistice agreed framework in the six-party talks in the symmetry of the Trump era, but nothing that made pursuing resolution of the Korean War and replacement of the armistice a specific policy priority for the United States. And as the paradigm has shifted, as Kim Jong-un renounced the notion of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d like to quote from a letter that the North Koreans sent to the U.S. Congress in 1974, and I quote, "At presen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already become outdated and does not conform to the reality in many respects.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with a peace agreement brooks no further delay." We can't do that
by engaging North Korea right now because they won't. As Frank alluded to, they've shunned contact on almost any matter, and that's because of two hangups, if you will,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the matter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m not advocating for a unilateral peace agreement. I don't think that's appropriate, but I am suggesting that we need to make that resolution a stated policy priority. One is to move to a paradigm where we can talk to North Korea and avoid conflict. Two is to lessen the nuclear threat. I think there is a legitimate risk of nuclear war that is greater on the Korean Peninsula than anywhere else. And as a military man for 33 years, here's what haunts me. Well, two things haunt me. One is the conditions under which North Korean citizens live. That haunts me. But what also haunts me is my imagined image of a Marine, a U.S. Marine, during the Chosin Reservoir battles, bleeding out in the snow with his comrade holding him, assuring him that his suffering would not be in vain and that things would be resolved. I think we owe it to those lost and those who suffered on both sides to resolve this issue and move on.